여러분, 재혼은 사랑만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두 번째 실패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사는 일은 마음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현실들을 견뎌야 하잖아요. 사랑에 눈이 멀었던 시기는 지나가죠. 다시 혼자가 된 후 이성을 만날 때는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년의 연애와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두 가지 이야기 공유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 상담에 대해 잠시 안내 드릴게요. OUTV에서는 메일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상담을 신청하겠죠.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편하게 메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중년의 연애와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두 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준비되지 않은 재혼은 지옥문을 여는 것이다. 여러분, 이혼하고 3년 안에는 재혼하지 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이혼이란 건 하나의 관계의 끝이자 삶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경험이에요. 사별도 비슷하죠. 중요한 애착 대상과 관계가 끊어지면 상실이 발생하고 이 상실감은 심리적으로 공허함이 올 수 있어요. 이혼이나 사별 후에 찾아오는 공허감은 단순히 혼자라서 느끼는 외로움과는 조금 다른 감정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조차 흔들리는 깊은 감정이죠. 예를 들면 결혼 생활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혼이나 사별로 그 관계가 사라지면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내 역할은 이제 뭐지? 이런 질문이 마음속 깊이 생겨요. 혼자 밥을 먹는 외로움, 혼자 TV를 보는 쓸쓸함, 이런 외로움은 상대방 부재에서 오는 감정이라면 존재의 상실은 내가 나였던 이유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깊은 허탈감이에요. 퇴근 후에 집에 가면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던 그 감정, 생일이면 함께 밥 먹고 주말이면 같이 마트 가던 그 일상들이 사라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사람은 단순히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있어야 할 이유를 잃는 것과 같은 깊은 공허를 느끼게 돼요. 즉 이혼이나 사별로 다시 혼자가 된 후 느끼는 공허감은 단순히 곁에 누군가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던 순간이 사라지면서 내가 나였던 이유가 흔들릴 때 찾아오는 깊은 허무감이에요. 나는 이미 이혼 전에 정서적으로 소원해졌는데 왜 이혼 후 공허감을 느끼냐고 묻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정서적 유대가 끊어진 부부라면 공허감이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멀어졌더라도 가족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주말이나 휴일에 함께하던 일상, 기혼자로서의 사회적 위치 같은 건 여전히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모양은 다르지만 공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즉 법적 이혼 전에 이미 정서적으로 이혼을 겪은 부부라 해도 관계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혼 후에는 상실감과 함께 깊은 공허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이혼이나 사별처럼 큰 상실감을 겪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아픔을 견디기 힘들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그 반대인 완벽한 사랑을 꿈꾸기도 합니다. 이전 관계는 실패했지만 다음엔 정말 나를 100% 이해하고 사랑해줄 완벽한 사람을 만나야 해. 이번엔 진짜로 나를 끝까지 아껴줄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지고 싶어. 즉 상처 때문에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상처를 덮어버리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더 완벽하고 로맨틱한 사랑을 상상하면서 아픈 현실을 없었던 것처럼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현실을 인정하는 게 아프니까 더 완벽하고 이상적인 사랑을 상상하면서 상처를 부정하려는 심리, 이걸 심리학에서는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혼한 여성들이 이혼 직후 연하남을 많이 만나는 경향이 있어요. 상실의 아픔을 덮기 위해 더 젊고 이상적인 상대와 새로운 로맨스를 꿈꾸게 되는 거죠. 연하남은 상실과 상반된 활력의 상징이 될 수 있고 여전히 내가 매력적임을 확인받기 좋은 상대가 될 수 있어요. 심리학자 주디스 웰러스타인은 상실 후 관계는 상처받은 자아를 치유하기 위한 무의식
상식적 선택이라고 했어요. 이혼 직후에는 로맨스에 대한 기대가 과도해지기 쉽기 때문에 현실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려워요. 상대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게 될 수 있죠. 더 조심해야 할 건 이렇게 혼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여성을 노리고 가벼운 만남이나 성적 유의만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남자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혼 후 재혼, 그리고 다시 재이혼, 3혼까지 가는 분들 생각보다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남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혼 후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과도한 로맨스에 빠지게 되면 이런 일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이혼 직후에는 무엇보다 자기 성장에 집중하고 심리적인 회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나중에 더 건강하고 안정된 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다는 건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연애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보다는 내 삶을 잘 꾸려가면서 연애는 부수적인 부분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가 된 후 최소 3년 정도는 재혼 결정을 미루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충분히 회복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재혼을 선택하면 앞으로의 인생에서 좋은 친구 같은 동반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채 서두른 재혼은 스스로 지옥문을 여는 일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재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 여러분, 재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무엇일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뢰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혼은 초혼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자녀 문제, 재산 문제, 건강, 노후 준비 등 서로 다른 삶의 무게들이 얽혀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만으로는 절대 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워요. 결국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가끔 국제 결혼에 대해 묻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문화와 언어가 다를 경우 재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국에 전시댁과 언니와 남동생이 있어 결혼 후 미국을 자주 오가며 살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오가며 살았는데요. 그래서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미국 이민자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어요. 저 또한 미국 교포와 재혼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재혼하지 않는 게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교포와 재혼을 선택했다면 어쩌면 지금쯤 다시 이혼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90년대 이민을 간 사람들은 그 시기에 한국 문화와 사회규범, 가치관을 그대로 간직한 채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인생에서 큰 전환을 겪을 때 그 시기에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이 깊이 각인되기 마련이에요. 특히 이민처럼 큰 스트레스와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해 이주 당시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고착되기 쉽죠. 예를 들어 90년대에 이민을 간 남성은 90년대의 한국의 보수적인 성 역할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한국에서 계속 살아온 여성은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한 성평등 문화를 경험했겠죠. 그러니 성 역할에 대한 기대가 어긋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문화가 다르면 상식과 기대치가 다르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다가오죠. 같은 나라, 같은 세대 사람들끼리도 생각의 차이로 힘든데 문화가 다르면 일상의 기본적인 것부터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문화적 거리가 클수록 갈등이 더 자주, 더 깊게 생긴다고 알려져 있죠. 이 갈등을 풀어가는 데 드는 에너지가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물론 국제결혼으로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 안 그래도 힘들다는 재혼을 굳이 문화와 언어가 다른 국제결혼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재혼을 고려할 때는 기본적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처음 만났을 땐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과 감정의 차이가 쌓이면서 서로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처음
감정부터 잘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엔 누구나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통의 어려움이 느껴지고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시간을 두고 만나라고. 그리고 만남 초기부터 꼭 이 신호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의견이 다를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의견이 났을 때 바로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거나 갑자기 말을 끊고 침묵해버리거나 조심스럽게 건넨 피드백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분명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소통을 할 때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얼마 전 한 중년 남성이 싱글 동호회 산행 모임에 이런 댓글을 남긴 걸 봤어요. 돈 많은 남자들한테 이리저리 붙어 창녀처럼 웃음 파는 여자보단 싸구려 국밥 한 그릇에도 감사할 줄 아는 여자만 참석 바랍니다. 운동은 기본이고. 이 남성이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꾸준히 쓰더라고요. 이 남성은 분명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연애가 잘 안 돼요. 왜 연애가 잘 안 될까요? 순수한 여자가 없어서일까요? 한국 여자들이 문제라 외국 여자를 만나면 해결될까요? 이 댓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산행 모임을 이끄는 리더이고 운동을 좋아하고 국밥 한 그릇에도 감사할 줄 아는 여자가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내면의 기대가 보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런 기대에 맞춰 반응하지 않죠. 그의 좌절감이 쌓일 때마다 감정을 공격적인 언어로 드러내더라고요. 나는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인데 여성들은 돈만 본다는 생각에 빠지고 자신을 착한 피해자로 여성을 이기적인 존재로 이분화해 버리는 거죠. 자신이 여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좌절을 덮기 위해 여성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 마치 상대를 깎아내리면 내 상처가 가려질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또한 여성의 웃음을 성적 의미로 왜곡해보는 건 과거의 상처를 여성 전체로 일반화하고 혐오로 변질시키는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글을 공개된 모임 공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올린다는 건 공감 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고 스스로를 점점 더 고립시키는 행동으로 보이기도 해요. 결국 나이는 들었지만 내면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즉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소통 방식을 알 수 있겠죠. 내 마음을 솔직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재혼 상대는 물론이고 연애 상대로도 적합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좋은 소통이 가능한 사람인지 이 부분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소통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